매일 쏟아지는 정치권 이슈에 더부룩한 속 뜨겁지만 시원하게 털어드립니다. 해장토론 네 분 소개합니다. 맥정치사회연구소 서영주 소장,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거 끝나고 처음이네. 네. 그죠? 저 서정욱 변호사님. 네. 저 누구지? 장동욱 대표에 대한 사랑엔 변함이 없습니까? 저는 뭐 그렇습니다. 선전했다고 보고요. 예. 상당히 놀랄만한 성과입니다. 예. 특히 기초에서 95개를 땄다. 예. 119대. 예. 그다음에 의석도 110석으로 3개를 내렸잖아요. 저 장 대표가 잘해서 당긴 거예요? 그럼 이게 뭐 구별해가 장 대표와 국민의힘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까? 예. 다 이게 대표하고 그 당이 모두 혼연일체가 돼서 예. 다 성공을 한 거죠. 장 대표 안 간 데만 이긴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떤 언론에서 서울, 평택. 박정은 의원이 한 이야기인데 서울의 아니, 장 대표가요 따로 다니면서 동료 운동을 엄청 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장 대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서울시 쪽 예를 들어 이게 처음 들어보는데. 저도 오세훈 시장 찍으라고 제가 정원호 제일 많이 비판한 사람이 접니다. 예. 근데 제가 장동희 지지한 데서 그럼 오세훈 찍지 말아 했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이게 본인이 모든 보수가 혼연일체됐기 때문에 예. 된 거지 본인이 잘나서 됐다. 이거 장동혁은 뭐 마이너스다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뭐 일단 서정욱 변호사님은 예. 일단은 우기시는 거는 뭐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 우리 현상은 정확하게 분석해야죠. 예. 장동혁 대표가 안 간 데는 다 져고 아니 다 이기고 간 데는 다 진 거는 이거는 그냥 현상이잖아요. 현상이죠.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를 살린 게 아이러니하게도 안 간 곳에서 된 사람들이 살렸어요. 우세훈 시장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유희동 의원. 장동혁 대표의 속사를 들여다보면 당대표의 자격은 없어요. 가는 데마다 그냥 마이너스의 손이니까. 근데 사실 안 가서 산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나마 숨통 튀게 했죠.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오세훈 뭐 시장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의 그 정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 지방선거 이후에 책임지라고 했더니 지금 그 저기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재선거 네. 주장하면서 투표소 달려간 거예요. 그것도 저번에 단식하고 비슷한 행태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살겠구나. 예. 한 1년은 버티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는 예. 이미 한 번은 다 뭐 끝났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향후에 장동혁이라는 이 보수의 왕따가 살아날 수 있는지 예. 그거를 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 이거를 아니, 바로 잡아주려고 혹시 또 고소할지 모르니까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장동혁 뛰어간 거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는 참정권침에 대해서 재선거 요구했지 부정선거 네. 한 건 아닙니다. 알겠어. 그 얘기 해볼게요. 그리고 오늘 저 한국일보 저 기사 제목이 장동혁 간 곳 강남 빼고 다 떨어졌다. 이게 이제 기사 제목. 예, 그리고 제가 오세훈 시장 측 핵심 관계자한테 전화해봤더니 선거 막판에 고생했대요, 되게. 장동혁 대표가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거 막느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막느라고 자기 고생했다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어쨌든. 요 얘기 해보죠. 사전 투표. 아니 근데 일단은 죄송합니다. 사전 투표가 아니고 지금 이 잠실 개표소에서 시위가 계속되잖아요. 그 핸드볼 경기장에서 올림픽공원에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재선거 주장에 올라탔어요. 그 시위 현장에 이제 변장하고 갔죠. 뭐 사복 입고 마스크 쓰고 갔으니까. 거기서 재선거 피켓도 들고 사진도 찍었던데 전국적으로 재선거 하자는 거거든요. 일단. 이 전국적으로 재선거 하자는 장 대표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 김종욱 최고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헛소리죠 뭐. 왜냐하면요. 예.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건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두 개의 세계관이 뭐냐면 하나는 그 80년대 운동권적 선악에 기초한 운동권적 세계관. 자기는 선이고 상대방은 악이다라는 것들이 이른바 운동권적 세계관이거든요. 그게 예.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죠. 그런 세계관과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030이 생각하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세계관 이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민주당 주류들 그러니까 운동권 세력들은 다 내가 하는 것은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해온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2030 세대들이 웃기지 마라 당신들이 하는 게 뭐가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냐 이런 주장들이 충돌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 재선거가 왜 그 전면 재선거가 말이 안 되냐면 독일 사례를 계속 예를 들잖아요. 독일이 2021년 베를린에서 지방의회 선거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소송이 들어갔고 법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판결을 내려서 그 다음 선거를 언제 했는지 아세요?
2023년에 2년 뒤에 했어요. 그리고 그 연방 하원은 2024년 3년 뒤에 한 거예요. 판결에 의해서. 그때까지는 그 이전에 당선됐던 사람들이 그냥 계속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새로 당선된 사람들은 나머지 자녀 임기를 한 거예요. 이때 베를린에서 벌어졌던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투표용지 복사하고 투표가 아예 그랬다면서요? 용지 부족해서 그냥 일반 용지를 복사를 하든가 아니면 투표소가 아예 문을 열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졌고 그다음에 그 법원도 법적 안정성을 최대한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2년 뒤에 혹은 3년 뒤에 재선거를 한 건데 예. 지금 여기 주장하는 거는 지금 당장 선거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장동혁 대표는 나는 이분이 어떻게 판사였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법적으로 재선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이 재선거라는 게 예를 들면 지금 뭐 대통령이 책임지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장 대표가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 때 자 이번에 아무래도 선거가 문제가 있으니까 재선거 합시다. 라든지 네. 또는 국회에서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다 동의하잖아요. 선관위가 잘못했다라는 거는 선거가 부실했으니까 관리가 부실했으니까 이번에 재선거 합시다라고 국회에서 합의를 한다든지 이런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법적으로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하라고 하고 절대 안 저 되죠. 국회에서 300석 만장일치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국회가 전원이 모여가지고 동의를 하더라도 안 되는 거고요. 여야 합의로도 안 되고 대통령 지시로도 못 해요. 예. 이 선거라는 것이 중앙선관위를 갖다가 헌법상 독립된 기구로 헌법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예. 정신 자체가 대통령이 뭘 지시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예. 그리고 법에는 재선거 할 수 있는 사유를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죠. 사회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따르라는 프로세스가 법안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법부터 찾아봐야 되잖아요. 재선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나.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법에서는 선거 소송과 선거 무효 소송을 거치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 없이는 불가능해요. 재선거가. 그러니까 선거 무효 소송에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거 무효 소송도 패배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그죠? 예. 진 사람이 해야 되는 거지 이긴 사람이 나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조금밖에 못 이겼으니까 소송해서 이기겠다. 바로 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법적인 절차를 염두에 두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제가 정말 무책임한 게 본인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이걸 모를 리가 없다고요. 알거든요. 예. 알면서 전면 재선거? 그러니까 이게 재선거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하자가 있는 참정권 침해가 된 그 표수를 계산을 해서 그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재선거를 할 수가 있지. 해당 선거 무효가 선거만. 되니까 예를 예. 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 전면 재선거를 해버리면 우리가 여론조사도 미공표하잖아요. 어떤 기간에는 여론조사를 직전에 보면 여론 왜곡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투표를 할 때 여론조사를 의식해가지고 나 그냥 대세에 찍겠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일정 기간에는 여론조사도 미공표를 하는데 지금 출구조사도 나왔고 심지어는 선거 결과가 나와버렸잖아요. 예. 그걸 보고서 전면 재선거를 하자는 거는 지금 일부 참정권 침해돼가지고 왜 출구조사 보고 선거하는 거 잘못됐잖아. 몇 표 그거는 왜곡된 표잖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니 지금 선거 결과를 보고 전체 표를 다 그냥 오염시키자는 거거든요. 예. 그걸 어떻게 용인하겠습니까? 그건 우리 법에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건 결국 본인 지도부에 대한 그 거취 논란 자체를 아예 지금 중차대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 지금 당대표 거취에 대해서 얘기할 상황이 아니야. 뭐 이런 거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걸 언론이 많이 안 다루고 SBS만 좀 전문 기자 다뤘던데 뭐요? 선거법 150조하고 151조 보면요. 예. 투표 용지는 전날까지 예. 전날까지 배부해가 봉인해야 되고요. 예. 인쇄라고 법으로 바꿨습니다. 옛날 손으로 1년분을 쭉 그거는 저 적었잖아요. 임찬종 기자가 저 찾아낸 거죠. 그렇죠. 인쇄하라. 강행 규정이에요. 그런데 그날 투표지가 부족하니까 빨리 아무 투표지 예비용 가져와가지고 손으로 찍찍찍 1년분을 적어서 예.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판례를 받아봐야 돼요. 저는 심각하다 보고. 판결하면 되죠. 그러니까요. 법원 판결해야 그런데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인천의 유정복 시장은요. 예. 송도 1동하고 2동이 인구가 틀리거든요. 예. 그런데 사전투표에 4개가 똑같아. 송도 1동에 박찬 대표와 유정복 표. 예. 송도 2동에 박찬 대표와 유정표 똑같아. 예. 확률적으로 제미나이는 0이랍니다.
그래서 재미난 유정복 물어봤어요? 시장이 어제 강하게 선관위를 질타했는데 예. 14일이거든요. 예. 소송 기한이 아마 이게 소송 들어갈지 들어가면 이게 한번 검증해보고 어쨌든 판례도 받아봐야 돼요. 어쨌든 서 변호사도 장 대표가 전국 재선거 합시다 하고서 되지는 않는다는 거는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절차상으로. 전국은 안 되더라도 이게 예. 문제된 지역, 특히 인천의 연수, 예. 여기 투표지도 그러면- 부족했고 그러면은 사전투표도 이상하니까. 부장판사 출신은 장 대표도 자기가 재선거 하자고 그래도 안 되는 거 알 건데 왜 했어요? 그는 이제 대표 더 하려고? 그만큼 이게 강하게 정치적 공세를 하다 보면 정치적 공세예요? 그럼 이게 일부라도 할 수 있고 예. 또 이게 뭐 선관위 개혁에도 도움되니까 강하게 정치 공세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냥 단순한 거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 이 사람이 늘 어려움에 취하면 뭔가 바깥으로 탈출구를 찾아왔던 거 우리 기억할 거예요. 예, 그렇지 단식. 않습니까? 단식 뭐 그다음에 한동훈 당시 대표의 제명 예. 뭐 등등 여러 가지 액션들 하는데 이번이 잘 걸린 거예요. 재선거 주장하는 거. 안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판사로서 본인도 법률적인 지식이 있으면 아 이건 내가 여기서 재선거를 한다고 해서 아니 국회를 압박한다고 해서 대통령 압박한다고 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대통령 만나자고 그러잖아요. 본인 해결하고 이게 정치적 쇼 아니면 뭡니까? 근데 이 장동이라는 사람이 왜 나쁘냐면 저는 잠실에 모인 2030의 이 재투표에 대한 주장, 참정권 침해에 대한 어떤 분노, 저는 정당하다고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아 2030이 주장하는 재선거는 주장할 수도 있다. 재투표. 재투표. 아, 재선거가 아니라 재투표죠. 아, 재투표. 재투표, 그다음에 참정권에 대한 침해,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실 관리, 정부의 대응. 그러니까 이 공정이라는 부분에 대한 분노를 저는 그냥 이 사회적인 하나의 비판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이건 여야 정치권이 공히 봐야 되는데 우려하는 거는 이상한 사람들이 본인들의 정치적인 의도로 이용해 먹으면서 오염을 시키고 있어요. 전환길, 황교안, 예. 윤호개인 세력, 장동혁. 예.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부정선거 얘기했던 건 황교안이라는 정치인이 부정선거 대표론자 아닙니까? 그건 다 알잖아요. 예. 거기에 편승해서 장동혁 대표가 갔으면 그게 부정선거를 동조해 주는 거지. 말 안 한다고 부정선거를 동조 안 합니까? 예. 그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염시키지 말고 빠지라는 거죠. 그리고 2030의 이 뭐 참정권이든 재투표에 대한 주장들이 과하든 어쨌든 간에 정치권이 귀담아서 좀 온당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계속 선동하고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장동영이 나쁜 정치를 하고 좀 수준이 낮은 정치를 한 거라고 저는 비판하는 거예요. 언론 보도에 보면 저는 이제 진짜로 이 2030의 어떤 마음을 오염시키는 사람들 진짜 나쁜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황교안 씨예요. 황교안 씨는 거기 가서 부정선거 주장하다가 경찰들인데 위에 올라가서 뭐 지금 짤 계속 돌고 있잖아요. 70cm 뛰어내리면서 거기서 마치 무슨 투신하는 것처럼 경찰들 나 뛰어내릴 테니까 조심해 하면서 뛰어내리면서 본인 스스로 악 소리를 내면서 나갔다 지금 저게 유튜브 나오고 있잖아요. 저 이게- 무슨 쇼하는 겁니까 이거 저게. 때 솔직히 진짜 죄송한데요. 소리도 여기서 떨어진다가 안 다쳐요. 70cm 뛰어내렸다니까요.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이거 예. 자 경찰관들하고 다치니까 조심해. 뭐가 다쳐요? 그리고 내가 뛰어내릴 겁니다. 나오죠. 조심해 하고 뛰어내리는데 으악. 아니 저는 그래서 뭐 저기서 어디 떨어져 높은 다치기 데서 쉽지 뛰어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70cm 높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경찰관들한테 악소리하면서 경찰관한테 뛰어내리면서 무슨 마치 무슨 엄청난 자기가 목숨을 건 투쟁을 하는 것처럼 예. 그러면서 부정선거 외쳐대고 전환길 씨도 가서 보니까 뭐 영상에 전환길 씨가 막 떠들어대니까 사람들이 왜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데 당신이 와서 이렇게 이걸 오염시키느냐 하면서 항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순수한 마음을 정치인들이 가서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치 그럼 청년들이 재선거 주장하거나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재투표를 주장하는 것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해결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 불을 지펴서 거기다 이거 부정선거라고 다 그런 식으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전면 재투표를 해서 이거 어떻게 전면 재투표가 가능합니까? 그럼 다시 선거 일정 공고해서 당선된 사람들 낙선된 사람들 다 뒤집고 그 독일의 경우 마치 독일이 그렇게 됐다는데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반적 분위기 재선하자는 거예요? 아니겠죠? 그거는 이제 정치 공세죠. 어떻게 전면적 재선거는 안 되고. 일단 아마 오시장도 반대할 것 서울이나 같은데. 문제 지역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재선거를 계속 국민들이 원하니까. 서울? 서울은 그 서울시장 다시 해요? 자신 있어요? 주장은 이제 차이 더 나죠.
차이 더 나죠. 자신이 오 시장은 바라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이제 오세훈 시장 보고 계속 본인이 재선거를 주장해라고 계속 저는 권유하고 있죠. 그 시장 보세요. 오 시장 그렇게 하겠대요? 아니, 답은 제가 못 받은데. 자, 답은 오세훈 씨가 아직 안 세 가지잖아요. 요구하면 일단 선관위가 안 받아주면 그럼 이게 오세훈은 그냥 영웅되는 거야. 명분은 재선거 주장하면 선관위가 안 받아주면 영웅되고 받아줘가지고 재선거 하면 더 차이가 크게 이기고 예. 만에 하나 재선거가 만에 하나 지더라도 오세훈은 대선 후보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게 이미 5선으로 서울시장인데 끝이에요. 대선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팬덤이 있어야 돼요. 한동훈하고 붙으려면 이번에 재선거 주장하면 바로 이게 1위로 올랐습니다. 아니 제가 저 서정국 변호사 세 가지 논리에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넘어가가지고 재선거를 주장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논리에 넘어가는 거는 정략적이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선거 소총부터 거쳐야 되는데 선거 소총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당선자라서 안 된다니까요. 주장이라도 뭐.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변호사들이 또 판사 출신들이 이러면 돼요. 네. 그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를 해도. 전면 재선거는 한동훈 떨어뜨리자는 얘기밖에 더 돼요. 장동혁 대표 얘기한 전면 재선거를 왜 하냐고요. 부산 북값 다시 하자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래요? 예. 네. 국가 거기 가면 떨어진다고 누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민주당에서도요. 네. 최민희 의원하고 저 누구죠? 박선원 의원이 문제 있는 지역만 다시 하자. 이렇게 일부 재선거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의정이 특정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기초로 보면 송파구청장하고 이제 송파구청장이 될 거고 광역으로 보면 서울시장이 되겠죠. 그럴 수 있죠. 일부에서도 민주당에서 주장을 좀 하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일부가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사실상 민주당이 이번 중앙선관위의 이 투표용지 사건, 그 다음에 2030이 잠실에 모인 이 참정권과 재투표에 대한 이 요구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도부 내에서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국정조사는 당연히 하는 거고 특검까지 가고 아니면 이제 중앙선관위에 대한 전반적인 또 조직개편의 개헌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그냥 정치적인 정략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다음에 젊은 층들이 이번 선거에서도 특히 서울에서 민주당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을 표출했는데 공정의 이슈잖아요. 예. 여기에서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주춤거리면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최민희 박선원 의원 등의 이야기들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재투표 재선거 이게 절차적으로 온당하다면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뭐 동의가 아니라 뭐 요구가 높아요. 예. 그래서 그게 뭐 특이한 사안 아닌가. 근데 이게요. 대한민국처럼 그 선관위,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 돼서 이렇게 막강한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 없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됐냐면요. 3.15 부정선거 때문에. 3.15 부정선거가 나니까 1963년도에 야 이제 부정선거 절대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선관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계속 그 나름대로 제가 이제 한 70년대 80년대 생각해보면 선관위의 기능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2004년에 선거법이 개정됐어요. 그러면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관위에 엄청난 권한이 부여된 거야. 선거법 해석하려고 정말. 그렇죠. 그래서 그 규정을 막 해석하는데 이 규정이 해석마다 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 생겼는데 권력은 어마어마하게 비대해졌는데 실제로 선관위의 능력이라든가 선관위 의원들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격차가 생기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데 문제가 계속 생겼는데 여야가 아무도 이걸 개선하려고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터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결국 이제 선관위 이 사태도 장동국 대표의 거취 문제하고 또 우리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서 변호사 선거 끝나고 통화해봤죠 장 대표랑. 안 했어요. 다른 건 다 있을 것 했죠. 같은데. 제가 한동훈 뭐 오세훈 추경호 다 축하전 했는데 예. 장동훈 대표는 전화 안 해요. 왜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뭐 특별히 할 이유도 없고요. 쓸데없이 전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이 비서실장이나 예. 최고위원들한테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장동국 대표 측이라고 할게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진짜 어떻게 평가해요? 상당한 선전인 걸로 봐. 약간- 희망의 불씨를 본. 진짜 희망의 불씨를 본.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성남 용인부터가 경기도 12군데 예. 기초 95개를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지도 대표인데 이겼으니까
나는 계속 간다. 그리고 충청남도 있죠. 쳤잖아. 10군데 있다니까 기초를요. 광역이 전다. 아니 기초가 풀뿌리에서 기초가 중요하죠. 광역이 줬으면 진 거지. 아니 기초단지를 싹쓸이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우리가 뭐 100% 만족하는 건 아니지만 예. 처음에 15대 1하고요. 예. 처음에는 이게 저는 경기도 전패할 줄 알았어요. 기초단체까지. 예. 근데 전대도요. 전부 젖잘사에 전부 2, 3% 미만 1, 2% 강원도, 예. 울산, 부산 전부 이게 원래는 20%씩 적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걸 따라잡았잖아요. 그 잘 줬어요? 아니 그 세 군데는 아깝지만 예, 그래서 그래서- 4개 이긴 것도 기적이에요. 아 그래서 잠깐 그래서 이제 장 대표의 영도력으로 이 정도까지 했으니까 고. 뭐 영도력이라기보다는 계속 이게 다 누구나 어. 망할 때는 장 대표도 책임이 있고 잘 될 때는 장 대표도 공이 있는 거예요. 예. 천하가 흥하고 망할 때는 다 공이 있다니까. 저도 잘 되면 공이 있고 망하면 저도 책임이 있고 어. 장 대표도 이기면 공이 있죠. 예.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장동혁 대표의 기대치가 아주 낮았는데 그 기대치보다 높았으니 잘했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잖아요. 嗯 15대 1이었는데 12대 4니까 잘했다. 예. 나머지는 뭐 그냥 뭐 기초 이런 거 분석하시면 힘들잖아요. 두시고 예. 저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이라는 당선 의원이 되는 순간 이분은 내가 죽어도 여기서는 버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한동훈 의원이 안 됐으면 그 정치적으로 그 다음 넥스트에 넘겨주고도 친윤 세력을 놔두고 넘겼을 수도 있는데 적대적 공생관계에 있는 한동훈이 돌아왔는데 내가 여기서 물러나면 완전 밀린 나는 사라져.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어딘데 예. 이제서 내가 죽는 것보다 싫다 이런 심정을 버틸 거라서 예. 이거 잘했다 못했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정치적 상황 자체가 예. 물러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장동혁 입장에서. 이건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 예. 말장난은 진짜 하면 안 되거든요. 국민들 상대로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12석 있었어요. 그 이전에. 근데 이게 15대 1로 바뀐 거는 장동혁 때문 아닙니까? 장동혁 싫어서 못 찍겠다는 사람들이 널려 있었다고요, 현장에. 근데 다른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해서 그나마 4석이나 건졌어요. 4석 건졌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잘해서 그랬대.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 김진호 정치쇼 회장 토론 3부에서 계속이 됩니다. 장동혁 대표는 일단 그만두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최고위원들의 주의 사퇴에서 지도부가 붕괴되는 시나리오도 친장계 최고위원 숫자로 생각해 보면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 그죠? 예. 그러면은 저 눈길이 쏠리는 게 내일 모레 국민의 원내대표 선거거든요. 근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만뒀어요. 아직 임기가 남았는데 며칠 남았잖아요. 아이, 그거는 이게 임기 다 채웠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 예,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거예요, 원내대표? 왜냐면 원래 내일 하려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래도 아니, 선거 결과 정리 좀 하고 좀 하자 해서 하루 늦췄다던데.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의장도 뽑고 부의장도 새로 뽑았잖아요. 예. 새로 이제 또 원교섭도 하고 그러면 이게 며칠 정도 신임 원내대표가 해야 되니까 예. 시간을 준 거지. 이걸 가지고 이게 뭐 또 음모론을 한동훈 측에서는 예. 뭐 이게 막 제기하던데 예. 모든 걸 음모론적으로 보면 안 되고 순수하게 신임 원내대표가 조금 더 며칠 여유를 갖고 예. 원구성 협상을 하도록 예. 힘을 준 거죠. 그래요? 그 음모론을 제기한 게 전데. 예. 그래서 아, 그래요? 제가 뭐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자, 음모론을 제기하는 자와 자, 예. 저 옆에 있었어. 선거가 끝나도 내전은 계속됩니다. 아니 예. 왜냐하면 저는 진짜 음모론의 대가는 지금 우리 현 지도부 아닙니까? 모든 게 다 음모론이잖아요. 근데 이 송원석 원내대표의 사퇴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열을 남겨놓고 사퇴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이번 선거는 현명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이며 국힘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가 현명한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면 민주당이 지금 12석 얻었으니까 민주당이 위대한 승리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국힘도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그런 건 야 우리가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자라는 것 같이 보이지잖아요. 이거 제가 보기엔 완전한 말장난이거든요. 왜 열흘 전에 사퇴를 했느냐. 네. 이거 한동훈이 살아 돌아왔는데 야 의원들이 점점 더 야 한동훈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번져나가기 전에 야 빨리 선거 치러 갖고 우리가 지지하는 원대 밀어버리자. 밀어내. 그 당선시키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열흘 전에 갑자기 사퇴하면서 좀 대단한 희생이라도 하는 것처럼 저렇게 발표를 하고 그 같은 날 정점식 씨가 정책위 의장에서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친윤들 언더 친윤들은 야 빨리 정점식 밀자. 그래서 우리 기득권 계속 유지해 나가자. 예. 이거예요. 그거 다른 거 아니거든요. 자, 지금 구도를 보면 정점식 의원이 있어요.
저 통영이잖아 지역구가. 예? 뭐 친윤과 가깝고 뭐 이런 뭐 저 우리 김종욱 측은 언더찐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던. 그리고 김도읍 의원이 있어요. 부산 강서. 김도읍 의원은 좀 중립지대에 있다고 하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 의원에게 좀 우호적인 사람이고 성일정 의원은 충남 여기 어디 서천인가? 저 장동국 대표 지역구 바로 서산인가? 아 서산이구나. 누가 될 것 같습니까? 타당 얘기긴 하지만 저 앞서 저기 우리 김종인 최고 얘기하셨잖아요. 가장 잘하시게 정점식 이분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동시에 뭔가 서로 짠 것처럼 원내대표 송원순 물러나고 정책위장 물러나면서 서로 이제 이 스크럼 짰겠죠. 그 다음에 뒤에 어차피 방장 선거인데 의원들 뭐 이렇게 명단 짜서 자 이제 내가 이거 밀어줄 테니까 한번 준비하셔 이런 거고 저는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러닝메이트로 보낸 것 같아요. 아마 결선 투표 있죠. 거기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저 보험용으로 일단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김도읍 의원이 아무래도 한동훈 의원 쪽이랑 가까울 수 있으니까 애초부터 좀 위험을 좀 최소화하자. 그래 보여 그냥. 이게 구도가 그냥 심플하게. 참 웃긴 게 선거를 대패하고 나서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원내 수장을 누굴 뽑을 것인가도 결정할 때 변수가 한동훈인 정당. 야 어떻게 하면 한동훈을 좀 막을까 견제할까 오로지 이거밖에 없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제는 총선이잖아요. 이 지도부는 총선을 이끌어야 되는 지도부가 될 텐데 그 총선 전략도 일단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한동훈이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만 골몰한다는 게 이게 정당으로서 올바른 태도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송일정 의원 쪽으로 약간 또 변화한다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이게 너무 점정식은 너무 친윤이니까. 너무 그런 색채가 있으니까 약간 중간 지역 어딘가에 해야 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냐.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제 짚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선거 전에 막 장동혁 문제가 많지만 일단 선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너무 지도부 비난하지 말고 우리가 참자. 그런 태도 때문에 졌잖아요. 그럼 지금 본물처럼 막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참다가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 안 참겠다. 다 갈아엎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뜨뜨미지근해요. 원내대표 뽑는데도 뭐 전향적인 목소리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 당은 아직까지도 아까 서정호 변호사 말씀하시듯이 선거 결과 이런 거는 이거 잘하면 기존 노선 그대로 가도 되겠는걸 이런 관망파가 꽤 있다. 그러니까 이 당은 참 희망이 없다. 서울이 이겨버렸어. 서울이 이겨버렸잖아. 그 얼마 전에 그 국회 부의장 뽑았잖아요. 박덕흠, 조경태, 그다음에 조배숙. 그렇게 표가 3명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박덕흠 이분이 한 58 1차에서 과반했거든요. 아마 이게 저는 정점식 의원이 1차에서 과반하고 그다음에 김도읍은 이제 뭐 한동계 플러스 몇 명 그 정도 조경태에서 몇 표 정도 더 20몇 표. 그다음에 뭐 성일종 의원은 그 조배숙 표 10몇 표. 근데 결국 성일종 의원도 기본적으로 이게 반한동훈이거든요.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게 김도읍만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무난하게 근데 1차에서 과반으로 이게 정점식 성 참 언더 찐윤 세요, 그죠? 그게 의원들이 뜻이 그래요. 왜 그렇게 세대요? 의원들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니 그렇죠. 그게 보통 뭐로 생각한다고요?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니까. 언더 찐윤이 합리적인 거예요? 이게 기득권들은 사고 방식들이 일반인들하고 달라서 좀 그런 것 같긴 해. 내가 말하면 합리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막론하고 나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은 그게 조금 더 확증 편향이 좀 평세가 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의원들이 뭐 이번에 너무 그 급작스럽게 원내대표 선거를 하니까 그리고 보니까 그 이전에 미리 틀이 다 짜여져 있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만약에 한동훈이가 살아 돌아오면 이걸로 빨리 사퇴하고 밀어붙여 갖고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가자. 이렇게 계산이 다 돼 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2년 22개월 뒤면 총선이잖아요. 근데 의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기에 야 이게 장동혁 얼굴로 우리가 총선을 치른다? 이게 지금 앞으로 그 내년 8월까지 임기 아니에요. 이거를 장동혁을 대표로 세워서 내년 8월까지 간다? 그럼 지금 이제 2030의 어떤 그 추진력을 얻어서 우리 당의 지지도도 올라가고 기분이 좋은데 장동혁으로 계속 가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장동혁 최재로 총선 잘 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희망하지 말아요. 지방선거도 아니 민주당은 완전히 장동혁 만세야 보면. 우리도 정청래 만세예요. 이거 오늘 이거는 꼭 제가 읽어서 소개할게요. 뭐요?
장동혁 체제에서 오늘 여론조사 나왔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죠. 예. 오늘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신문에 내 말이 맞다. 의뢰해가지고요. 예. 18세 이상 유권자 2013명 플러스 마이너스 3 이게 오차범위 있잖아요. 예. 해보니까 민주 41.8, 국민이 41.1, 예. 똑같아 0.7. 그래요. 이게 장동혁 체제 지지율입니다 지금. 아이 그렇게 해석하면 이게 안 장동혁 체제 되죠. 지지율이에요. 자, 박수. 0.7. 이들만 그래서 그렇잖아요. 다음 총선도 장동혁 체제로. 자, 박수 한번 쳐. 박수. 맞잖아요. 축하해. 없는 지지율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선거 결과에 실망해가지고 이탈한 사람들에 반영된 거지. 아니 뭐 하여튼 근데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민주당 또 입장에서 낮으면 낮은 대로 욕하고 또 높으면 높으면 인정 안 해주고. 자, 자세한 내용 어쨌든 여론조사니까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김민석 총리 그만뒀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당 복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역시 당 복귀해서 그냥 의원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 전당대회 나가. 전당대회 정청래 대표 한번 붙겠다. 네. 싸우면 누가 이겨요? 여기도 내전이네 이제. 아 내전이죠. 네. 난 이런 거 좋아. 네, 누가 이겨요? 지금 진짜 박빙 상황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전선이 명확해졌어요. 왜냐하면 선거 직후에 바로 김어준 뉴스공장이 예. 민주당에는 반명은 없다. 반명 친명 없다. 다 친명인 거고 예. 여기는 친청과 친석이 있다. 친석. 예. 김민석 총리를 휘하로 그 김민석 총리 휘하에 쭉 세력이 있는 거다. 예. 즉 가령 뭐죠? 가령 서영주 이런 사람들 당 지도부에서 비판하는 사람 다 친석계야. 아, 두 분은 친석이에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정청래를 비판하면 다 친석계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네. 프레임 딱 짰어요. 친명이 아니라 네, 친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친명이고 네, 전부 다 다 친명이고. 대통령의 지지율 60%다 친명이지만 네. 친청 친석. 그렇죠. 그런 그럼 식으로 두 분은 프레임을 짠 친석이네, 거예요. 그 분류에 그렇죠. 따르면. 순식간에 서영주 소장도 저도 당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비판을 김민석을 갖다가 밀어가지고 자신들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추종하다 보니까 정청래를 비판하는 거야. 라고 딱 짰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전당대회는 소위 말해서 뉴미디어 기존 세력과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끼리의 전선으로 형성이 돼버렸습니다. 그걸 김어준 뉴스공장이 그렇게 프레임을 짰고요. 그 유튜버와 내 것이야 이거 그렇죠. 뭐 이런 거야 진짜. 네, 그렇죠. 그리고 그 김어준 뉴스공장 자신감이 있어요. 뭐요? 당원들은 우리가 꽉 쥐고 있다. 예. 뉴미디어가 지금 우리 동시 접속자가 몇 명이고 이 영상 하나 올리면 조회수가 얼만데 그 아무리 뭐 강수영, 소영주 이런 사람들 떠들어봐야 다 합쳐가지고 뭐가 되겠느냐. 우리가 당원들 꽉 잡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겁니다 지금. 네. 옆에 있다 의문의 일패네. 막 나를 막 친석계로 갖다 놨다가 아, 명단이 나왔어요 벌써. 아, 벌써 나왔어요. 나만 벌써. 명단이 있어? 무슨 명단? 아니 딴지 게시판에 명단이 아, 딴지 있다니까요. 게시판에. 친석계 명단이. 아, 저 민주당 측 패널들 중에서 친청 친석 예, 이렇게 다 나눠놨어요. 친척은 누구 있어요? 예? 찾아 아니, 궁금하네. 찾아봐 그거는. 예, 아니, 딴지 친석 게시판. 리스트가 딱 있습니다. 친석 리스트. 예. 근데 이제 김어준 씨가 그렇게 한 거를 보면은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참 고약한 게 돌이켜 보면 예전에 제가 정청래 박찬대 두 분 전당대회 할 때 제가 당에서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냥 이 구도 자체가 김어준 대 이재명 대 김어준 이 싸움으로 가는 거다 했다가 난리가 났죠. 예. 근데 지금 본인들이 그 구도를 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친명이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그냥 명분 쌓기 대통령한테 각을 안 세우겠다. 최고의 권력한테. 다만 그 안에는 친청과 친석이 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저 구도를 짤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본인들이 얘기하면 합리적이고 기준이 되고 지성이에요. 네, 그런 식이에요. 예. 제가 비판하는 것들이 사실 보면은 본인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건데 저는 사실 친석 뭐 친청 뭐 이런 거 들어가기 싫고 그냥 반 어준 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예.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뉴미디어든 내것이든 그래도 본인들이 언론이라는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최소한 기계적인 중립은 아니더라도 그 중립성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 대놓고 그냥 이제 내가 민주당 접수하겠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다음에 딴지 게시판에 뭐 올라왔다니까 저는 안 봤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친명이면 친청하고 친석 나누지 말고 친명끼리 선명 경쟁을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더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지도부가 될 것인가. 어떤 지도부가 되어야 대통령 선거를 뒷받침할 수 그렇죠. 있나? 그리고 그걸 당원들한테 그냥 김어준 씨가 던져줘야죠.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정청래 대표는 선거에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만 연임을 하고 싶어하니 나와 있고 김민석 전 총리는 사실상 총리를 던지고 새로운 어떤 유능한 지도부에 더 나왔고 송영길 전 대표도 이번에 연수갑에 하고 나서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해서 나올 것 같다. 세 명이 어떻게 하는 게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를 해설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설이 아니라 벌써 갈라치기를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하는 갈라치기는 용납이 안 돼. 근데 본인들이 하는 갈라치기는 그건 지성이야. 이런 거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유감인 게 민주당이 지금 의석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의석수가 많으면 그만큼 생각도 다양해야 돼요. 근데 이 민주당이 희한한 게 의석수가 느는데 그냥 생각이 하나요, 하나. 주류 하나. 나 당원들을 거스르면 뉴미디어의 여론을 거슬렀다가 나 다음 공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관망해. 아니 용기 있는 의원들이 안 보여요. 서영주 소장님 다른 방송에서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의원들 내부에서도 야 그런 식으로 자꾸 주류하고 다른 얘기하면은 민주당에서 정치하기 힘들어 이런 얘기 공공연하게 돌지 않습니까? 게다가 당원 숫자 엄청나게 늘었어요. 권리당원이. 권리당원 숫자가 늘어나면 생각도 다양해야 돼요. 근데 권리당원도 무조건 우리만 옳고 우리랑 다른 생각 얘기하는 당원들은 다 적이야 간첩이야 이런 식으로 딱 잘라가지고 성역화해버리는 자신들을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아니 당원들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도를 짜는 사람들을 진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뉴미디어가 강력한 지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토론이 안 돼요. 봐도 그게 훈수를 두면 잘 보이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그 김민석이가 유리할 줄 알았어요. 왜? 의원들이 김민석 쪽에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아무래도- 이재명 지지하는 의원들이 예. 그때 그 공천할 때 이재명 친명을 횡재하고 비명 행세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무래도 지금 초선을- 판세를 예. 저도 이게 면밀하게 여러 자료도 뭐 취재도 해보고 많이 봤더니 예. 개딸이 결정하는 거예요. 당 대표는. 근데 당원들- 정청래가 예. 저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김민석은 김용남이야. 자, 그럼 우리도 그러니까 직책을 김민석 붙여주는 거 총리. 씁시다. 김민석- 정청래 대표, 김민석 전 총리 요렇게. 예, 전 총리는요 예. 제2의 김용남이야. 예. 김용남도 이게 국민의힘에서 갔잖아요. 예. 김민석은 옛날에 그 노무현을 버리고 정몽중 쪽으로 붙어버리 이게요. 씻을 수 없는 평생 상처가 된 전통적인 당원들은 철새로 보더라고요. 그래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뿌리 깊은 당원들 특히 호남부터 이쪽이 정청래가 많고요. 예. 특히 문재인 친문 친노가 예. 그 유시민부터 해가 친문 친노가 정청래를 미는 분들이 많더라고. 따라서 저는 바닥 당원들만 보면 정청래 대표도 만만치 않다. 재밌을 것 같아. 이번에 팽팽할 것 같아. 근데 하나 제가 좀 그 간과한 게 있어요. 김어준 씨가 이게 친청 친성만 있는 게 친송도 있어요. 아, 송영길 의원이죠, 이제. 그러죠. 친송. 야, 송영길 의원 어떻게 할래나. 근데 사실 보면 이제 뭐 그 아까 김민석 전 총리에 대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아직 여론이. 그리고 가장 이 캐스팅 보트가 되게 호남일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호남의 분노가 만만치 않고 아, 그렇지. 사실 전직 도지사들이 아예 대놓고 정청래 예. 대표를 저격했어요. 떨어뜨리겠다 한 거예요. 뭐 전북 전남이 가장 당원들이 많습니다. 이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럼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다음 포스트 당 대표 누군가? 정청래 대표 충남이에요. 예. 출신이 김민석 전 총리 서울이에요. 물론 이제 외가나 연고들이 호남에 있지만 예. 호남의 적통은 송영길 대표입니다. 뭐 누구나 알 거 아니에요. 예. 호남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잔뼈가 자라서 왔으니까 호남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3파전이 어떻게 그려지냐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김민석 전 총리가 나름대로 지금은 두각을 나타낸 의원들이 거기 가 있지만 송영길 의원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3자 구도 특히 정청래 대표 힘 빼내는 데는 송영길 의원이 가장 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국면 넘어가자마자 최민희 의원, 이성윤 의원 일제히 송영길 때립니다. 아, 지금? 예, 지금 페이스북에 글 바로 올려요. 아니 어떻게 김관영 지사를 지지할 수 있냐 무소속 후보를 이거 자체가 이건 문제 있다 책임져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라. 일제히 글 올려요.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호남 당원들을 결집을 시키고 정청래 편으로 정청래 현 대표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송 전 대표를 명확하게 견제해야 된다. 예. 호남인들이 비토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결국은 김관영 후보가 졌으니까 무소속 후보가 다 그렇게 작전 짜고 들어오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상대의 내전을 오랜만에 보니까 좀 뿌듯하세요?
뿌듯할 뿐 아니라 그래도 뭐 내전은 이 두- 우리만 하냐 니네들. 이 두 분이 그렇게 뭐 제대로 비판을 해주니까 예. 참 부럽습니다.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데 서정표 사실 잠깐 따지기는 여긴 내전이고 우리는 이제 성장이고. 근데 좀 걱정은 사실은 보면 지난번에 전당대회는 전환길 그리고 고성국이 결정했잖아요. 국민의힘이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그렇죠. 장동혁을 만들어내는 건 두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김어준과 매불쇼가 계속 쥐고 흔들잖아요. 그 꼬리가 개를 계속 흔들고 있는 거예요. 양당이 다 저는 그렇다. 양당 모두 그렇고 이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그 월권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우리 유권자들을 오염시키는 행태 당원들을 갖다 망상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고쳐나가야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진짜 다 같이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요거 볼게요. 차기 총리의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 현 기업부. 벤처기업부 장관을 임명했어요. 근데 두 번째 여성 총리잖아요. 그거보다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되게 보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총리 지명할 때 정치인보다 교수나 관료들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민주당 정부에서는 역대로 정치인 출신이 진짜 많았어요. 네. 정세균, 이낙연, 또 김부겸, 김민석, 예, 김민석. 전직도. 예.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 관료 출신이라고 기업인 출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관료 한 1년 했으니까.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그냥 뭐 대통령이 우리가 쉽게 임명했으면? 설명하면 현장 실무를 가장 잘하는 사람 앉혀놓고 싶다. 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 그러니까 장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국가장한테 물어보는 걸 즐겨요. 예. 사실 장관이 결재는 하지만 현장에서 실무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그 부의 그렇죠. 국장 과장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배석을 시켜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실용 행정이라든지 실용 국정을 위해서는 그냥 이 단순한 밑에서의 보고서를 장관들한테만 받는 걸로 끝내지 않고 사실 현장을 가장 피부로 접촉했던 사람들 거기 앉혀놓으면서 소통을 하는 방식. 그래서 저는 뭐 중기부 장관 출신인 한성수 총리 내정자가 된 거에 대해서 저도 거기를 앉힐까? 이번 지방선거가 제가 봐서는 그렇게 좋은 성적표는 아니라서 정치인으로 앉히면서 조금 더 뭐 내부에서의 좀 단단한 그립감을 가질 생각이 인선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정성호 장관은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물론 이제 제가 어떤 비하인드가 있는지는 아는데 예. 일단 한성수 알면 얘기. 총리 내정자 알면 자체가 얘기해야지. 나 모르는 데라고 해야지. 아 이건 법망무가 없잖아. 그래요? 얘기는 할 수 없어. 그래서 네. 하여튼 그 한성수 총리 내정자 자체도 저는 나쁘지 않은 나는 실용 국정 운영의 어떤 그 그림을 생각한 내정이다. 그리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 검사장하고 이게 뒷거래 있었잖아요. 공소 취소해주면 보안수사권 줄게. 그때 MBC 기자가 김어준 프로 나가 했죠. 예. 이런 게 청문회 통과가 어려우니까 바꿨지 않을까요? 그거 아니에요. 아이, 그러니까 모르면서 얘기하면 아니 근데 한성숙 씨도 업스테이지 관련해서 네이버에서 하정우 씨에게 어떻게 해줬는지 실제로 네이버가 그걸 인정을 했던 건지 그럼 배임을 한 건지 여부가 논란이 있어요. 그래요. 한동훈 의원한테 청문회 준비하라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해장 토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